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에 만나는 4월 학력평가네요. 지금이라도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어땠어요? 제가 평소에는 시험 감독하러 교실에 들어갈 때 배가 고플 때가 많으니까 꼬르륵 소리가 교실에서 나면 어쩌지?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 오늘은 감독하러 들어갈 때 하도 숨이 차니까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서 이게 막 보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숨차지 않을까? 이런 또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루 잘 마무리하고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아침에 등교지도 할 때부터 마지막 여러분들 집에 보낼 때까지 여러분 보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이런 좀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시작을 해본 건 내 마음이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지금의 나를 점검해보고 분석해보는 이야기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예측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에서 저랑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우리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함께 대비해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들과 문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전체 문제 열심히 잘 풀었을 텐데 풀고 나니까는 뭔가 난 잘 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채점을 보면 뭔가 뒤끝이 남는 뭔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저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하기 약속. 응? 자, 그럼 갑니다. 1번.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윤리학의 분류에 관한 항상 1번에 나오는 그 문항이에요. 그러면 갑번 보죠.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 등의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 추론의 분석, 타당성을 입증한다. 논리적인 타당성을 입증한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전형적으로 어떤 윤리학? 그렇지. 메타 윤리학에 관련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그러면 갑번은 정리됐고요. 1번 갈게요. 윤리학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환경, 생명,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강조점이죠. 역시나 갑과 을은 깔끔하게 제시문에서 해결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진위 여부 판단해보죠. 1번 갑. 윤리학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의 정립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된다. 저도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봤는데요. 여기 체크해야죠. 보편적 도덕 원리의 정립을 주된 목표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론규범 윤리학, 이론 윤리학의 특성이죠. 그렇다면 1번은 메타 윤리학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빼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도덕 현상의 객관적인 기술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면 그렇죠. 기술 윤리학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갑과 또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빼줄 수 있죠. 잘했어요. 그러면 3번 을.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 너무 고마워.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이야기하고 있는 해결책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는 말과 1번에 있는 선택지가 아주 매치가 잘 되죠. 그러네.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요. 클리어. 그러면 4번 가죠.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에 주력해야 돼 라고 했어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 과정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증해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증해 보는 것. 그래서 메타 윤리학과 가깝죠? 그래요. 그래서 4번은 을과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빼줄 수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5번. 갑과 을을 함께 엮어서 윤리학은 도덕 명제의 논리적 구조 분석에 주력해야 돼. 도덕 명제의 논리적인 구조 분석에 주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거나 혹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탐구하는 부분에 연결이 되는데 을과 같은 실천 윤리학이 그러한 분석에 주력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특히 1번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빼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1번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잘 풀었나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상쾌하게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이거 사실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생활관리 교육과정에서 뒷부분에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미처 공부를 못하고 이 부분을 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걸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저랑 지금 잘 봐두세요. 왜냐면요, 평가원에서 나온 기출, 경향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해외 원조에 관련돼서 공부해야 되는 파트, 그 중요한 부분 이렇게 잘 드러나요. 자, 일단 갑과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보면서 누구인지 정리해 볼까요? 갑번 갑니다.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여기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 여기에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해외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라고 이분이 엄청 강조하세요. 시험에도 이 파트가 꼭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또 나왔죠. 질서 정연한 사회 만민이라면 고통받는 사회가 있을 때 그 사회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누구? 존 롤스 선생님의 해외 원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1번은요.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서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거야. 인류 전체 행복을 증진시켜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켜주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 그래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바로 피터 싱어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원조의 대상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요게 선택지로도 잘 반영되는 부분이어서 밑줄 쳐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나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에서 이야기한 거. 어떤 사람을 돕든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과 을의 제시문 자체가 너무나 잘 축약된 좋은 문장이에요. 그러면 롤스와 싱어를 두고 우리 이 그림으로 가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갑에는 롤스, 을은 싱어입니다. 그러면 B에는 롤스와 싱어의 공통 입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문제를 또 이렇게도 한번 풀어봤어요. 갑번, 롤스, 을번, 싱어 해놓고 하나하나 OX 하면서 점검해보기. 이렇게 해야 오답도 또 확실하게 만들 수 있죠. 기억번 가볼게요. 빈곤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 이건 원조 대상일까 아닐까? 라고 했을 때 롤스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죠. 이건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포인트인데요. 제시문에서 말한 것처럼 롤스가 생각했을 때 원조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받는 사회, 정치 체제의 결함으로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빈곤하더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은 꼭 들어가야 되는 선택지거든요. 그럼 니은번,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 의무의 차원에서 원조를 시행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딱 이 포인트가 드러나죠. 의무의 차원이라는 거. 그렇죠. 노직이라는 사람이 자선의 차원에서 해외 원조를 이야기한다면 롤스와 싱어는 공통적으로 의무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롤스, 싱어 공통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맞죠? B번. 그래서 니은번도 꼭 들어가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디귿번 갑니다.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국의 복지 수준 향상에 있다라고 B에 들어가 있어요. 공통점에 들어가 있어요. 아하. 빈곤국의 복지 수준 향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롤스의 경우에는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제시문에도 사실 나와 있었어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빈곤국의 복지 수준 향상 자체에 있지 않아요. 롤스 선생님에게는. 그래서 갑을의 공통 입장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B번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신 있게 빼봤다면 저는 디귿번을 먼저 제외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리을번으로 갑니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매력적이야. 여기까지 좋았어. 그런데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돼. 아하.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롤스만의 입장으로, 싱어만의 입장으로 물어봤는데 싱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분배해. 그것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싱어가 이야기한 해외 원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번도 자신 있게 빼줄 수 있었다면 이렇게 가죠. 그래서 검증하면서 기역과 니은번, 즉 간만의 입장과 공통 입장으로 들어가는 이 1번만 맞았구나 하고 정리가 되죠. 어때요? 이렇게 문제 푸셨나요? 이게 롤스와 싱어이고요. 개념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워낙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잘 드러나 있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어서 그런 점에서라도 여러분한테 이 문제가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좋아요. 수고했고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에는 두 동양 사상가가 등장하네요. 야,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 누군지 한번 봅시다. 음악은 즐기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군자는 올바른 도를 터득함을 즐기고 소인은 그의 욕망을 예에 맞추게 됨을 즐깁니다. 음악으로 올바른 도를 터득해서 욕망을 통제하면 백성들은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교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군자, 그렇지 않은 소인이 대비되고 있고요. 예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이상적인 도를 터득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교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도 될 것이고 워낙에 잘 출제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순자가 이 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도 절제시키는 예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 더 좋겠죠. 잘했어요. 그러면 1번 갑니다. 음악이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음악이 일단 즐거운 것이라는 건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다음이 참 중요하겠죠. 성왕의 일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훌륭한 왕의 일과 음악이라는 건 맞지 않대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이로움과도 맞지 않고 음악을 즐기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정리해보죠. 음악을 즐기는 거 옳지 않아. 성왕의 일과도 맞지 않아.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비악. 그리고 이로움, 백성의 이로움, 큰 가로 안에 리자 들어갔죠. 이분은요, 교상리 혹은 교리라고 해서 사치와 소비를 줄이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생산에 힘쓰는 거. 여기에서 발생된 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 바로 1번은 무가예요. 그래서 음악으로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자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3번 정도는 반복되면서 정리가 되죠. 좋아요. 그러면 무가의 입장에서 1번이 정리됐고 이제 선택지로 가보죠. 기역번, 갑. 음악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기역의 선택지를 육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성정을 교화시켜주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악의 기능도 강조하고 있으니까 육아의 측면에서도 맞아 떨어지고요. 제시문을 보더라도 올바른 도를 터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도를 터득해서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된다면 그렇게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되는 백성들이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들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번의 갑 일단 맞아요. 그러면 니은번 가보죠. 음악은 백성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순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절제하는 거. 자신의 능력과 덕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분배를 받으면서 충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가 중요하고 또 그 예를 토대로 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절도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순자에게서 이 예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순자의 제시문에서 항상 나오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가 통제라는 부분에 체크를 했는데요. 너무 고마운 게 이 통제라는 이야기와 욕망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이 선택지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니은번도 맞네요. 오케이. 그럼 니은번도 써주고 디귿번 넘어가 볼까요? 을번으로 갑니다. 음악은 백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보면요. 아이고 아니라는 거죠. 음악으로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자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익에 도움 안 되고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어때요? 디귿번 확실하게 X 괜찮습니까? 디귿 빼고 가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뺍니다. 그 다음 리을번 갑과 을을 함께 했을 때 통치자는 음악이 백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돼.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갑의 경우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도로 이끌고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을의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해서 고려해 보니까 말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되지도 않고 성황에게도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야. 오히려 사치와 소비의 대상이 되지. 자 요거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두 사람이 고민해 봐야 되는 전제로서 맞고 그 결과 고민의 결과는 다르겠지만 그 전제로서 맞는 이야기. 그래서 기억 니은에다가 여러분들 기억 니은에다가 리을번을 꼭 넣어주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이게 바로 한 끝이네. 그래서 3번의 한 끝은 리을에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혹시 복습할 때 2020학년도 수능에 4번 문제 있어요. 네,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해보면 아 이게 기출 패턴과 딱 맞아 떨어지는 문제구나. 그러면 효과가 더 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3번도 클리어.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은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야 요것도 생활과 윤리에서 마지막 파트예요. 평화와 윤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에서 갑과 을이 누군지 한번 일단 짚어보죠. 갑.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여야 된다는 거. 이야, 딱 여기 나오는 순간 칸트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국제법에 기반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애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선택지랑도 연결이 되니까 잘 체크해 두기. 그럼 1번. 진정한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 등의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도 제거해야 해. 이렇게 폭력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는 것은 갈통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1번, 2번, 3번 체크한 것은 갈등이 분류하는 그 폭력의 종류들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연결해 볼게요.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의 개입을 확대해야 돼. 어머나, 안 돼요. 상비군의 개입을 확대하면 안 되고 상비군을 조만간 완전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개념적인 요소고요.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이라 혹시 이 부분을 실수했다면 내 개념이 아직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해두기. 그럼 1번 뺍니다. 2번.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서 단일한 세계 정부를 구성해야 돼. 이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위에 보면은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얘랑 지금 틀려요. 사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예요. 칸트가 생각했을 때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서는요. 내부적으로는 공화 정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자신의 주권을 바탕으로 연방체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공화정을 유지한 체제들이 연방체제를 맺는 것이지 단일한 세계 정부로 합해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죠? 잘 나오던 요소예요. 그럼 3번 갑니다. 범죄와 전쟁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범죄와 전쟁은 위에서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폭력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진다면 문화적인 폭력은 완전히 없어지는가?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져도 문화적인 폭력은 살아남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문화적인 폭력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것이 구조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양상을 만들죠. 그래서 범죄와 전쟁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화적 폭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진술도 맞지 않아요. 그럼 4번.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억압 및 착취 구조의 개선이 필요해라고 말했어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억압, 착취를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돼요. 그럼 5번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폭력은 정당하다라고 했는데요. 폭력적인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 그래서 갑과 을에게서 공통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4번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되죠? 예, 잘하셨습니다. 평화윤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은 가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으로 동양 사상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게 가능하죠. 자, 이런 거 한번 잘 받으세요. 가번, 도는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법 자연,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한 구절이기도 한데 성인이라는 자는 무 위에 몸을 두고 무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스스로 자라나는 법이며 간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아. 도와 자연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무위하거나 스스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도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향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나번,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공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인이라고 답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답하는데 성인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그 중심 하나를 두고 그것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이해해. 그래서 기소불욕 물시 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축의급인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보아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충과 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육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가나 사상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도가나 육아의 특성을 잘 찾아냈다면 바로 선택지로 가도 돼요. 1번 가.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규범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회 규범은 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위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규범에 대한 인위적인 비판점을 알고 있다면 1번은 가에게 맞지 않죠? 그럼 2번 가. 성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도가 아닌 인간사회의 지식, 인간사회의 편견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초월해야 되는 대상이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무지함, 순수하고 소박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도가에 맞지 않죠. 뺍니다. 3번 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충과 설을 실천해야 돼 라고 했어요. 도덕적인 사람, 나가 지향하는 거 맞고 충과 설하는 거 제시문에서 제가 끌어낸 거 어때요? 바로 매치되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정답. 4번, 무욕과 무지의 삶을 통해서 인을 실현해야 돼 라고 했어요. 인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나의 지향점은 맞지만 이 중에 무지라는 말을 보세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 측면에서 이 무지를 봤을 때는요, 오히려 육아는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비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 지위를 갖고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판별해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수양하면서 성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지라는 말이 4번에, 그러니까 나번에는 맞지 않아요. 육아에는 맞지 않아요. 자, 그럼 5번. 성인은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건 육아에는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런데 도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육아가 말하는 그런 도덕이나 예의 혹은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역시나 인위적이다라고 비판하게 돼요. 도가는. 그래서
1번을 풀었었던 그 맥락 그대로 5번에 대입해 보면 도가에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3번 맞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 오케이, 클리어.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6번 가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이 문항은 그야말로 말풍선 안에 있는 그 입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 수월하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민자들에게 주류 집단의 문화를 채택하도록 강제해선 안 된다. 이들은 주변인으로 취급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정체성 인정해주고 이들과의 차이도 수용하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태도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현재 소속된 국가의 정치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도 강화돼서 소속된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위에 이야기한 지금 이러한 방법이나 방향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소속된 국가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억번, 이민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인정해야 된다.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라는 부분과 매치가 되죠? 기억번 맞네요. 그럼 니은번, 이질적인 문화를 주류 집단의 문화에 동화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위에 보면 주류 집단의 문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주변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대등하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집단의 문화에 동화시킨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강연자의 입장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니은번을 확실하게 빼주고 디귿번,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해줘야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인정한다라는 말과 디귿 선택지가 또 잘 매치가 되죠. 디귿 맞고 리을번,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 시민 간 결속이 강화될 것이야. 사실 여기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이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주는 입장이죠. 그렇게 존중해주다 보면 제시문 끝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속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증진이라고 했으니 결속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매치시키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리을번도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번을 확실하게 빼주고 기억, 디귿, 리을까지 들어가는 선택지, 리을까지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자의 입장을 잘 선택지에 매치시킬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러면 7번 한번 가볼까요? 와, 시민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 사회와 윤리에서 잘 나오는 문항이죠. 꼭 이론이 기반돼야 되는데 이 시민불복종은 어떤 사상가 입장일까 한번 볼게요. 시민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다수의 정의감, 이게 중요한 부분.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정의의 원칙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의 원칙 혹은 다수의 정의감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더라도 법에 대한 축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체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입헌 민주체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서 이 체제의 법률을 어기는 위법, 행위를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정치적으로도 양심적이고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 여기 또 한 번 나왔어요. 다수의 정의감을 호소하려고 의도된 사실이라는 걸 보여준다. 누구예요? 롤스에게서 잘 나오는 제시문입니다. 그러면 1번 가볼까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어때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정의 원칙이죠. 그 중에서도 제1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한 원칙이에요.
이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 이 정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민주적인 사회를 꾸려가고자 하는데 일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이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훼손하고 있다면 다수의 정의감,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 위법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 원칙 자체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지켜가고자 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한 거, 제외된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걸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2번부터 왜 틀리는지 한번 보죠. 시민불복종은 신중한 신념을 표현하는 비공개적인 행위다. 아하, 비공개적이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되죠. 간단하게 딱 틀린 게 확인됐네요. 세 번째, 시민불복종은 그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의 거부까지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얘기했지만 처벌을 감수하는 거예요. 법적 처벌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틀린 이유가 확인됐죠?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의도적인 위법행위다라고 했어요. 의도적인 위법행위, 여기서 말하는 위법행위인 거 매치됐고 의도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도 역시나 매치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한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이 체제, 입헌민주주의 체제, 다수의 정의관과 정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된 이 체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럼 5번,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대해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이 아니고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했을 때 심각하게 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 거기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오답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오답 포인트 정확히 짚어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평가원 문항에서 시민불복종의 롤스 문항으로 꼭 출제되는 요소니까 잘 복습해두기. 잘 맞춘 친구들 수고했고요. 복습해야 되는 친구들 잘 챙겨놓고 그럼 우리 8번 가볼까요? 자, 가나의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가나 사상이에요. 가와 나가 어느 학파, 어느 사상인지 먼저 짚어보죠. 가는 삶은 잠시 빌려 사는 것으로서 먼지나 티끌 같은 것이고 죽음과 삶의 이치는 낮과 밤의 변화와 같이 그냥 자연의 변화로서 바라보고 있어요. 만물에는 삶도 있고 죽음도 있다는 것. 그 근본에서 보면 삶이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이란 기의 흩어짐이야. 기의 응축과 흩어짐, 기의 순환으로 보는 것은 도가적인 입장이죠. 보통은 뭐 장자에게서 제시문을 많이 장자를 이렇게 출처를 밝히기도 하는데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도가 정도로 짚고 문항을 풀면 되죠. 그러면 나번,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의 삶에서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열반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보면 육아에서 했던 이야기하고도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열반을 유지하고 경지를 유지하고 윤회한다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불교죠. 오케이. 그러면 선택지 이제 가보죠. 1번. 삶과 죽음을 기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본다. 삶과 죽음을 기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1번 내용 그대로 잘 맞죠? 2번. 삶과 죽음은 그래서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차별되는 대상이 아니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초월해서 초연하게 바라봐야 돼. 왜? 자연의 순환, 기의 응축과 순환, 흩어짐. 이기 때문에 좋아함과 싫어함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흐름에서 보자면 큰 의미 없어. 맞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니까 맞고. 4번. 윤회 과정에서 자신의 업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돼.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생에서 쌓은 업,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쌓은 업, 이것이 어떤 선업이냐, 악업이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이게 윤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4번 갑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야 돼. 나의 본래 모습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오온의 가화합인 존재.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 불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데 5번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 라고 했어요. 여기 특히나 도가 입장을 보세요.
죽음 이후에 윤회를 통해서 내가 다음 생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생은 어때요? 로, 병, 사로 이어지죠. 그러면 이 윤회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나번은. 그러니까 5번은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 옳죠. 이렇게 해서 동양의 생사관 문항이 하나 나왔네요. 그러면 9번 갑니다. 다음 가상편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이 가상편지의 내용에서 요즘 정보 탐색과 의견 공유를 위해서 다양한 뉴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더구나. 뉴미디어가 소재예요. 이게 이번 교육과정에 좀 정보윤리 부분에 들어간 부분인데 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그렇게 새롭지 않으면서도 이 소재로 이렇게 문항이 가능한데요. 더 읽어보죠. 하지만 뉴미디어 이용의 증가로 거짓 정보의 생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니 뉴미디어 내 정보를 제대로 판단해서 이용해야 돼. 그래서 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강조했었죠. 물론 거짓 정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주체인 뉴미디어 이용자들이 비판적인 이해력을 지니지 않는다면 거짓 정보의 생산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너도 뉴미디어 내 정보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를 바래. 그렇게 노력하길 바래. 역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선택지로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뉴미디어 시대의 특성을 개념적으로 담고 있는 선지가 있어요. 가볼게요. 뉴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거짓 정보의 생산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했는데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제시문만 봐도 가능하고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고요. 뉴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가공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 거짓 정보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틀려요. 개념으로 봐도 틀려요. 그럼 두 번째,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지금 얘기했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가공하고 유통시키면서 생산자가 되기도 해요. 이 구분이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3번. 뉴미디어 내 거짓 정보는 타율적 제재를 통해서만 제거해야 해. 타율적인 제재, 말하자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어겼을 때 제재를 해주는 걸로 제거하는 것도 옳겠지만 방법 중에 들어가겠지만 여기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 스스로 자율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재를 통해서만 제거해. 야, 이 부분이 맞지 않죠. 그럼 4, 5번까지 가봐야 되네요. 뉴미디어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거짓 정보는 줄어들고 있어. 아니요. 오히려 거짓 정보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번과 4번의 선택지가 동일한 맥락에서 제외가 되죠. 그럼 5번이네요. 뉴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판적인 이해력을 지녀야만 돼.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 5번이 정답. 오케이, 잘 풀었습니다. 제시문 기반에서도 풀 수 있었을 거고 조금의 개념이 작용했다면 확신을 갖고 문제 풀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번 갑니다.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E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비판의 구도에다가 맞춰야 되죠. 그래서 형식상으로도 난도가 높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고민을 했었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오늘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가보죠. 일단 가불병이 누군지는 수월하게 판단했죠. 갑번은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해. 이게 참 좋은 문장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피터 싱어에 대해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 왜곡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이 문장이 잘 짚어줬어요.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거. 그래서
우리 수능 개념, 수능 특강할 때도 요 설명을 꼭 곁들였던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럼 1번.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녀. 그래서 이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아요. 테일러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요 출제되는 초반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달아줬다고요. 그만큼 핵심적인 용어예요. 그럼 병번.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가져.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삶의 주체도 이 사상가의 핵심적인 용어여서 초반에는 이렇게 따옴표가 달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레건이죠. 그래서 최소한 몇몇 포유류를 포함한 이들은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레건. 그래서 싱어, 테일러, 레건. 싱어, 테일러, 레건. 적고 가보겠습니다. 싱어, 테일러, 레건.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 2명, 생명 중심주의 1명에다가 이 문제를 풀 때 자연과 윤리 단원 기반에다가 생명과 윤리에 나오는 동물 실험이나 동물 권리 소재까지 곁들여서 좀 더 풍성하게 생각해 보면 좋은 문항이에요. 그럼 기억번 A 갈게요. 종 차이에 따라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됨을 간과한다. A는요. 자, 싱어가 테일러에게 주는 비판이에요. 싱어는 기본적으로 종 차이에 따라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단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잘 실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동물에 대한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해요. 그렇게 기본적인 싱어의 입장으로서 종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아야 함까지 이건 싱어의 입장이 맞는데 중요한 건 그럼 테일러는 그 점을 간과하냐는 거예요. 테일러는 인간종 혹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있는 식물까지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 존재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차이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싱어가 테일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번 일단 아웃. 니은번 갑니다. 성장한 포유 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레건이 싱어에게 하는 비판. 자, 보세요. 성장한 포유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레건의 입장 맞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 목적적인 존재로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돼를 레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싱어의 경우에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싱어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은번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싱어의 입장이에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아주 제한적 상황에서의 동물 실험 같은 거 혹은 동물에 대한 사냥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 대비 효율이나 유용성의 측면을 또 생각해 본다면 싱어의 경우에는 레건에게 성장한 포유동물을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데 싱어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단 말이에요. 레건에 비해서. 그래서 니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레건이 싱어에 대해서 하는 비판으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디귿번 가보죠. B, T예요. B와 T. B와
D라고 해서 테일러가 싱어와 레건에게 주는 건데요. 인간이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니는데 당신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생명중심주의 테일러가 싱어와 레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죠. 이건 테일러가 딱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나 이게 참 많이 나오죠. 악행금지, 불간섭, 성실, 보상적 정의. 테일러의 요 의무가 잘 나오는데 이번 참에 한 번 더 복습해 두면서 그러니까 테일러가 나머지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구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리을범, 유정적인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와 E, 요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깨끗이 지우고 가볼게요. C, 레건이 테일러에게, 레건이 싱어에게. 자, 레건은요, 이 중에서 유정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감정 생활을 하는 동물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유정적인 존재 중에서도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존재. 예를 들자면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라고 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싱어가 이야기하는 동물보다도 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또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보다도 더 예민한, 더 높은 차원의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정적인 존재 혹은 그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삶의 주체가 되려면 더 많은 요건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들어가는 5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빼내는 거는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디귿, 리을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이게 남죠. 그런데 이 니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을 문항이어서 아마 이 10번 문항에서 등급이 많이 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게 지금 4월 학력평가, 경기도 학력평가잖아요. 작년에 2019학년도 4월에 15번 문항도 한번 복습해 보면 아, 이런 류의 새로운 용어들을 익숙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에요. 같이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인간은 동식물을 삶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 레오폴드. 이렇게 해서 범위가 아예 달랐어요. 하지만 그 인간을 위한 자원이라는 용어는 들어갔죠. 이런 류의 새로운 표현들, 난 이거 낯설다. 그러면 나 좀 긴장한다.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11번 가볼게요. 갑사상가는 긍정, 을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형벌이 주어져 교정적인 정의 꼭 나오는 문제인데 갑과 을이 그 형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누군가? 갑,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집행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 경우 범죄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어. 그러면 이 사람 보복, 응보주의를 이야기하고 동등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칸트죠. 오케이. 그러면 갑번은 칸트 여기다 쓸게요. 그런데 칸트는 긍정을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1번. 형벌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돼야 돼. 범죄자가 자신의 노역으로 자신에게 사회에 끼친 손해에 속지 않은 모습을 오래 보여주는 거. 이게 사형보다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야 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형이 아니라 종신 노역형이라고 보고 있는 베카리아죠. 그래서 베카리아는 바로 여기다 이름을 써볼게요. 베카리아 해서 베카리아는 부정의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선택지를 2가지에 다 대입해서 이제 오랫동안 문제를 풀게 되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사형 집행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되니? 라고 물었을 때 베카리아의 경우에 정확하게 yes 답할 수 있죠. 여기서 또 틀렸어요. 그렇죠? 베카리아는 공리의 원리 그리고 사회계약의 입장에서 사형 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요. 그렇다면 칸트는 어떨까요? 칸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등성의 원리
그리고 일종의 정언 명령이라고 형벌을 생각하죠. 그래서 맞지 않죠. 그럼 2번.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보복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공적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고 보복법, 즉 보복의 동등성, 응보주의의 원리에 따라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2번의 선택지는 칸트한테는 yes. 베카리아 경우에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계약과 공리원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니까 맞지 않는 거. 그럼 일단 2번이 정답이야. 그러면 3번부터 점검해보죠. 형벌과 범죄와의 비례관계를 고려해서 형벌을 집행해야 되는가? 이게 작년 학력평가에도 나왔던 건데요. 혹시 이거 고민했어요? 형벌과 범죄가 비례관계를 갖게끔. 예를 들자면 정말 단순하게 얘기해보자면 범죄의 강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형벌이 범죄가 더 잘못되고 극악무도한 것일수록 형벌도 더 세져야죠. 그렇죠? 이런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으로 yes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풀이해 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yes 할 수 있고요. 4번.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 안에 인간성을 가혹하게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오히려 그 살인범을 보호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칸트에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구도 여기서 빼주면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칸트에게서 정확하게 X이기 때문에 딱 판단의 근거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5번. 형벌은 사적 보복이 아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니 칸트의 경우에는 형벌은 사적 보복이 아니고 공적 차원의 정의 실현, 공적 차원의 처벌이야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일종의 정언명령인 거죠. 그래서 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카리아의 경우에는 공공복리나 어떤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구도가 딱 틀려버렸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2번이 딱 맞고 나머지 틀린 이유가 명쾌하게 정리가 됐어요. 형벌에 관련된 것도 중요한 소재인데 이렇게 판단할 가짓수가 많아져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잘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됐겠네요. 수고했어요. 그럼 이제 12번 갈게요. 다음 사상가 입장에 V 표시한 친구 찾아보죠. 사람들은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사회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 수중에 양도하고 입법부의 권력은 자연 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결함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고 시민들의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야, 요거는 사회계약론자 중에서도 로크가 이야기하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의 권리, 국가의 정당성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단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발생해? 라고 하면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명시적 동의건 묵시적 동의건 간에.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거는 yes. 두 번째 거.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 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결함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 거.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냐? 야, 이게 정말 잘 나오는 거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지 못했을 때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틀렸죠. 세 번째 거 X 해야 되고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냐. 이거 정말 강조 많이 했죠. 정치적 본성, 자연적인 산물 이야기하는 건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거에도 X를 해야 된다와 동시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사회계약론에게 오답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오답으로 사회계약론적 입장이 서로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효과가 특히나 문제 풀면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답한 친구를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갑번 1번이 되겠죠. 자, 이걸 골라주시면 돼요. 잘했습니다. 그럼 13번 갑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 찾아보라는데
야, 이 문제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건데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발견, 활용의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걸 간단히 말하자면 내적 책임은 지지만 외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자의 연구는 윤리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돼. 반면 나번 과학기술의 발견 및 활용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 가치가 개입돼.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발견, 활용의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외적 책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 규제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가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내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나의 입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간략화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특성, 과학기술 활용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나, 외적 책임을 강조하겠으니까 훨씬 강하죠? 그럼 과학기술자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도 나가 높죠? 과학기술의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 가치 판단의 배제를 강조하는 정도라면 가에 비해서 나는 낮죠? 그러면 X축이 높고 Y축도 높으면서 G축은 낮으려면 바로 여기가 되겠네. 미음번 여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오케이, 잘 푸셨어요? 그러면 14번 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적절한 질문만을 고른 것은 입니다. 야,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일단 가불병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월하게 찾았죠. 정의 원칙들은 다원적이고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대해서 분배돼야 돼. 왈처가 이야기하는 복합평등 혹은 다원적 정의. 1번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되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무죄의 배를 쓴 당사자들의 모두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했기 때문이야. 롤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고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재화의 보유 상태는 정의로워. 그 여러분들 이거 노직인 거 알아요. 근데 제 질문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재화 취득 그리고 이전의 과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 인정받아요. 근데 부정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정해야 되죠. 교정. 그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면서 자, 여기 갑니다. 제가 이름을 여기에다가 쓰려고 왈처, 롤스, 노직.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만하지 않았을 수 있어서 제가 여기는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시험제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가정하면서 리을을 먼저 한번 볼게요. 리을, 디. 소유권은 오직 취득과 이전의 정의 원리에 의해 부여되는가? 노직에게 소유권은 오직 취득과 이전의 정의 원리. 내가 최초 취득 정당하게 했고 이것을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문제 없는가? 이것만으로? 오직 이것만으로? 지금 아니란 걸 얘기했던 거죠. 제가 병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게 그게 뭐죠? 이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교정 혹은 시정하는 것 역시 이 노직이 이야기하는 정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번은 이 D, 노직에게 맞지 않죠. 이건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말하자면 가장 확실하게 먼저 X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을을 먼저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죠? 이렇게 두 개 일단 빼내요. 빼내고 나서 다시 기억번으로 갑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돼야 돼? 와, 제시문에서 몇 번을 말했어요. 상이한, 서로 다른, 그쵸? 그래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배될 수 없다는 거죠. 왈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기억도 빼줘야 돼요. 맞죠? 그럼 사실 답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지요. 니은번.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의 원칙이 도출되는가? 저는 이거를 맞지라고 하면서 애들은 이거하고 또 헷갈렸겠네 싶은 게 왜 우리 기출됐었던 선택지 중에
경제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지식은 안다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롤스가 이야기하는 무지에 비해서 무지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경제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지식,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만족할 수 있는 걸 가져올까에 대해서는 알지만 나의 특수한 상황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제적 형편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건 맞죠. 롤스에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혹시나 요거랑 헷갈려서 의외로 깊이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니은번 맞아요? 그럼 디귿번이요. 합의된 정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된 것인가? 롤스에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사실 핵은 롤스였어. 그럼 정의 원칙은 만장일치로 선택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두고 혹시 고민했다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무지의 배를 썼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무지의 배를 쓰는 것 자체가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상의 실험이죠. 그래서 내가 경제적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상황이건 간에 만족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원칙에 합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걸 만장일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문항에서 기역과 리을이 틀리는 이유 먼저 빼냈어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답이라는 건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다면 이렇게 해석해내고 풀어야 되는 거였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헷갈렸다면 이렇게 걷어내면 됐어 라고 지금 알려드렸어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라는 거 클리어해졌죠? 오케이. 그럼 15번 갑니다. 다음 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의식주 윤리에서 음식에 관련된 윤리예요. 음식 윤리가 의외로 이렇게 제시문이 길게도 잘 나와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받는 신진대사 작용을 통해서 자연과 소통하게 되고 먹는 행위를 통해서 자연의 순환에 참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지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역번,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연과 유의적 관계를 맺는다. 요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번 일단 맞고요. 그럼 니은번, 인간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먹는다, 식사한다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먹는다는 것은 단지 허기를 채우는 수단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먹는다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이야. 반면에 식사한다는 것은 회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즐거움 위해서 누굴 초대할지, 어떤 음식 먹을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사전적 준비가 전제되기 때문에 식사한다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인간에게만 특유한 것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게 아니고 허기를 채우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빼줘야 돼요. 그럼 디귿번, 먹는다는 식사한다와 달리 정신적인 작용이 포함된 행위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읽은 제시문에서처럼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작용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먹는다와 달리 식사한다가. 그래서 디귿번도 서술을 잘못해주고 있으니까 빼고. 리을번, 먹는다와 식사한다에서 비롯된 즐거움을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그렇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인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행위면서도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리을번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만 들어간 2번 요게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머 나 이런 거 처음 봐. 알죠? 이렇게 처음 나오는 제시문이 선택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매치시키면서 진입 판단하는 그런 문항이에요. 그럼 16번 갑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가? 이거 나왔네요. 리부어. 애국심이란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인 충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다. 이거 그냥 제 소소한 입장에서 보면
학교 수업에서 얼마 전에 이걸 얘기해 주면서 수업을 했어. 애들이 이걸 꼭 맞췄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봤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2019학년도 수능 3번 문항에서 나왔던 소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 같이 풀어보고 절대적인 전망에서 보면 한갓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개인들이,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위를 해. 이게 왜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냐면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일종의 애국심이죠. 이 애국심을 지니고 있는 한 국가와 또 애국심을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가 충돌했을 때를 생각해 봐요. 이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전쟁 중인 A 국가와 전쟁 중인 B 국가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국민이 난 군대 가지 않아도 되지만 국가를 위해서 자원적으로 군대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국민은 국가를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애국심 발휘했죠. 그렇게 B에도 그런 국민이 있을 거예요. 애국심과 애국심으로 갖고 있는 두 국가예요. 근데 이 두 국가 사이에는 어때요?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까요? 아니죠. 자국의 이익, 자국의 승리를 위해서 경쟁할 거예요. 이게 결국 국가 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이타심이 결국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되는 거. 그래서 한갓 이기주의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아 라고 니부어는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이 크면 클수록 집단은 전체적인 인간 집단에서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런 집단은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해지며 사회적 제재도 물리칠 수 있게 돼서 도덕적인 방법이 아닌 정치적인 방법, 강제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덕적 이상주의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어렸을 친구 있을 테니까 또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요. 리을번을 먼저 봐요. 개인은 집단에 비해서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결여돼 있어요? 와, 이거 니부에서 기본적으로 진짜 많이 공부했던 거죠. 오히려 반대죠. 집단에 비해서 개인이 이기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번은 니부어를 아주 잘못 해석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리을번을 딱 빼내고 나면 사실 이 문항에서 관건은 니은번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하나하나 짚어가 볼게요. 집단 내 개인 간의 문제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가? 그렇죠. 니부 입장에서 볼 때면 개인 간의 문제는 이렇게 합리적인 차원 혹은 도덕적인 선의지, 양심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능하죠. 이게 집단과는 또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기역번은 기본으로 꼭 들어가야 되고 니은번,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이기주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개개인들이 집단에 대해서 헌신하고 이타주의적으로 행동해요. 근데 그게 위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전망, 더 큰 차원에서 보자면 한갓 이기주의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국가 이기주의, 민족주의로 전환되게 되니까. 그래서 한갓 이기주의의 다른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은이 맞다라고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였고, 디귿번, 애국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역시 도덕적인 개인들이 이타심을 발휘해서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회가 위에서 말한 절대적인 전망, 더 큰 차원, 국제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워낙 2019학년도 수능 3번 문항, 니부어에 관련된 문항이 정확한 니부어 텍스트 근간에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런 표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걸 애국심의 윤리적 역설이라고 표현하죠. 패러독스, 애국심의 윤리적 역설. 그래서 개인의 비이기성, 이타성이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수능 선택지에 나왔던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 이타주의적인 열정, 애국심이 결국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주의로 전환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바꾸기는 쉬워도 인류 전체를 향한 열정으로도 바꾸기는 어려워. 이러한 리브어의 기본 입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리브어가 보는 애국심의 윤리적인 역설에 기반한 문항이다. 조금 더 이해가 탄탄하게 되셨길 바라요. 수고했어요. 이게 리브어 문항이었습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도 역시나 책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이 가지는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속임수나 부정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 제가 이제 이 문항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기업의 유일한 책임, 유일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자체가 단편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내적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책임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적 책임.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사회 근간을 허무는 것, 자본주의 논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똑같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갑이 이야기하는 거, 기업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은 이러이러게 해서 이익을 달성하는 거야.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은 아니야. 반면에 을의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외적인 책임, 사회에 대한 그 외에 다른 책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사상가들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경우에는 프리드먼, 을은 에로라고 특정 지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 이 입장만 알고 있다면 문제 풀 수 있겠죠. 1번 가볼까요? 기업은 주주들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요, 주주들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이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주들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갑의 진술에 맞지 않고, 기업의 자선활동은 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책임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선활동은 오히려 을번과 같은 부분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갑에게는 맞지 않죠. 3번, 환경보호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밀접하게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기업 이익에도 증진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지 않는 진술이고, 4번, 기업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거야 라고 했는데요. 여기 혹시 실수했나요, 여러분들? 기업의 본질은요, 갑과 을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을번은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 이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책임을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져서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기업의 이익 증진도 도움될 거야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을 맞지 않아요. 여기서 조심해뒀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5번. 기업은 합법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적 책임은 그 사회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기업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 연결시켜서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5번만 맞는 거예요. 잘 풀었습니다. 그럼 18번 갑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분이 생활과 윤리 문제 안 나오면 안 되죠. 나와주셨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득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그 포인트를 잘 보여드릴게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도 지닐 수가 없고, 인간의 다른 존재자들에 대한 의무는 한낱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지나지 않아서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 배치돼.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 의무임을 암시해주는 제시문이죠. 칸트 선생님이에요. 안 나오실 수 없죠. 근데 문제 상황,
자신의 SNS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동물을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게시했어. A는 동물을 괴롭히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잘못을 느끼지 못하면 요거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배치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제시해줄 조언으로 가장 옳은 것은 2번. 도덕성에 유익한 자연적인 소질,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감수성, 그 자체가 도덕은 아니지만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도덕성에 유익한 자연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행위가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의무의 내면에서 더욱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 의무의 측면에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오답의 포인트가 너무 명확한 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지 않아요? 동물은 수단이 아닌 목적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해. 동물학대는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라고 했어요. 보세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을 함부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거나 목적적 존재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예요. 그쵸? 그래서 정확히 틀린 포인트. 동물은 목적적 존재 아니에요.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4번. 동물의 권리를 존중한다. 고민했어요?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5번.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로지 인간뿐이에요.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을 제외한 모든 선택지들이 동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거나 잘못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틀렸어요. 알죠? 동물의 권리를 칸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이 지점을 보면 더 명확하게 2번이 정리됐을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번 한번 가보죠.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를 지니고 성과 관련된 부분에도 이러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을이 맞아 나도 동의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1번 성의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 1번 맞아요. 똑같은 논리에서 5번을 봐요. 인간은 자신의 성과 관련된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번, 5번은 두 사람 다 yes, yes예요. 그러니까 토론의 핵심 쟁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2번, 올바른 성의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시문에서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틀리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아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듯이 한 사람은 긍정, 한 사람은 부정. 이게 핵심 쟁점인데 성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가? 이건 어땠어요, 여러분들? 갑번에 여기 보세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즉 위해 금지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결정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어때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 성의 인격적인 가치를 왜곡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돼. 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조건이 있죠. 그래서 3번은 한 사람은 긍정, 한 사람은 부정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또 아닌 거죠. 그럼 정답은 지금 4번이죠. 성의 이미지를, 성적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니? 라고 했을 때 1번. 이러해서 성을 도구하는 것으로 올바른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을은 안 돼. 갑은 아니야. 성적 이미지를 이미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위해 금지의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행사한 걸로 볼 수 있어. 그래서 갑은 yes. 이게 OX로 갈려지는 부분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끄트머리에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으면 시간도 조금 모자라는 데다가 마음이 좀 조급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는요, 하버마스인데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대단원 1단원에 담론 윤리에 들어가 있었고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는 뒷부분 소통과 담론의 윤리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현대 민주주의 위기 본질은 시민의 의사가 공적 영역의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건데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공적 영역의 결정에 시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 실현돼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지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이죠.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기억번.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기만하는 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니은번. 어떠한 개인적인 욕구나 희망사항도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명확하게 한번 빼줘야 돼요. 디귿번.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 공정 의사소통의 그 합리성을 저해하게 돼요. 그래서 디귿번 맞아요. 리을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니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구와 희망사항 표현하고 질문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을번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이 들어간 5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담론, 윤리, 소통과 담론의 윤리에서 문제가 모두 마무리됐어요. 전체 문제 풀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한 거 플러스 오늘 봤었던 이 문제를 토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하고 보완하고 앞으로 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해 달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좋은 기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